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에 맞먹는 자산을 굴리는 거대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직의 최고 경영자 연봉이 동급 규모의 다른 기업 회장들이 받는 금액의 한 3분의 1, 심지어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쳐볼게요. 네, 꽤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온 나라 뉴스가 이 사람을 향해서 막 탐욕스러운 재벌이다, 돈잔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죠.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다룰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뉴스에서 완벽하게 포장된 악당을 딱 던져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거기에 분노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정작 무대 뒤에서 진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대한 권력은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건 참,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인지적으로 되게 편안하거든요. 복잡한 시스템이나 구조를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저 사람만 욕하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분석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스 자료가 뭔가요? 최근에 MBC PD수첩이 농협중앙회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도를 냈었는데요. 이 보도에 쓰인 크레임들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한 파민사이트의 기사가 오늘의 핵심 소스입니다. 아, 팩트체크 기사군요. 네, 그리고 미리 확실히 해둘 건 지금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농협에 면죄부를 주거나 감싸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농협은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죠. 그럼요. 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진단은 아예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다. 이게 이번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진을 내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환자는 죽으니까요. 자, 그럼 그 엉뚱한 진단의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보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심어준 프레임이 바로 농협중앙회장을 재벌이라고 부른 거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재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핏줄, 세습 이런 거. 네. 창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분도 물려받고 경영권도 대대손손 세습되는 그야말로 제왕적이고 폐쇄적인 지배구조죠. 네네. 그런데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이 재벌이라는 개념이랑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자리는 전국에 있는 1,100여 개 회원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직 대표예요. 게다가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연임 자체가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가족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뽑히고 딱 4년만 하고 내려와야 하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재벌이라고 부르는 건 뭐랄까 대학교 학생회장이 학교 축제 예산 막 수십여 건을 주무른다고 해서 그 학생을 절대 군주나 황제라고 부르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 너무 정확한 비유네요. 예산을 만지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배구조의 본질이 왕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선출직 담임 회장한테 굳이 세습과 독점이 전제된 재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대중의 분노를 가장 빠르고 자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용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프레임이 어찌됐든 간에 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때린 게 바로 연봉 8억 원이거든요. 네, 8억 원. 솔직히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8억 원, 이거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이 액수를 비판하는 게 왜 왜곡이 되는 건지 약간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억 원이라는 돈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엄청난 거액이죠. 저라도 놀랄 금액입니다. 네네. 하지만 어떤 직책의 보수가 적절한지 따질 때는 반드시 동급 규모의 비교군을 옆에 놓고 봐야 합니다. 아,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농협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순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계 순위로 9위입니다. 9위요? 엄청 크네요. 네. 그렇다면 그 위아래 순위에 있는 기업 총수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봐야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소스 자료에 그 비교 숫자가 나와 있던데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파위인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약 2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22억이요? 그리고 10위인 GS 허태수 회장은 45억 400만 원이에요. 와, 45억? 심지어 농협보다 자산 규모가 더 작은 하나금융지주조차 회장 보수가 22억 7천만 원을 넘습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 평균 연봉도 한 17억 원 수준이고요. 어휴, GS 회장이 45억이고 하나금융이 22억인데 농협중앙회장이 8억이다. 이걸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확 다르죠. 비슷한 규모 기업들 보수의 한 20%? 많아야 3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동급 비교군 대비 현저히 낮은 보수인데도 언론은 굳이 앞뒤 맥락 다 자르고 8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딱 떼어내서 재벌급 연봉이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의도적인 편집이네요. 네, 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숫자로 대중의 시선을 확 빼앗아버리면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시스템의 결함은 완벽하게 가려져 버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연봉 8억이 비교군 대비 부풀려진 자극적인 프레임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실제로 1억 원대 비위 의혹 같은 불법 행위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아무리 연봉 프레임이 억울하다고 해도 이런 뇌물이나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네네. 하지만 이 팩트체크 기사에서 파헤치는 진짜 핵심은 그 불법이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서 탄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된 비위 상당수가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아, 선거 과정이요? 네. 이건 단순히 개인 한두 명이 타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선거제도의 결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국가가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해 주잖아요. 네, 선거비용 보전제도. 맞습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죠. 그런데 농협 선거에는 이 비용 보전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하나도요? 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1,100명이 넘는 조합장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수억 원의 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100% 자비로 다 감당해야 해요. 잠깐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100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다 사비로 쓴다고요? 네, 전부 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마치 누군가한테 42km 풀코스 마라톤을 뛰라고 해놓고서는 중간에 마실 물, 혹시 쓰러질 때 부를 구급차, 심지어 도로 통제하는 경찰 인건비까지 전부 그 선수 지갑에서 내라고 하는 꼴이네요. 그 마라톤 비유가 지금 농협 선거판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찌르네요. 그러다가 선수가 비용 감당이 도저히 안 돼서 연마트에서 생수 한 병 훔쳐 마시면 이 타락한 마라토너야 하면서 그 선수만 질끌고 나가고 저 황당한 대회 규칙은 하나도 안 고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제도 자체가 애초에 돈이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선거에 덫을 쳐놓은 셈이에요. 여기서 소스 잔료가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알죠. 트럭에 막 수백억 원어치 현금을 꽉꽉 채워서 통째로 넘겨줬다는 그 전설적인 사건? 맞습니다. 당시엔 선거판 전체가 불법 자금의 늪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기업 금품 선거가 확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정치인들이 갑자기 감옥 가는 게 무서워져서 도덕적으로 각성했기 때문일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 제도가 바뀌어서? 네. 선거 치르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니까 굳이 무리해서 기업들 찾아가 뒷돈을 받을 구조적 요인이 확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농협은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늪에 빠지는 거고요. 불법을 저지른 개인은 당연히 단죄해야 하지만 그 불법을 낳는 구조를 방치한 채 탐욕스러운 개인의 비리로만 몰아가는 건 진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원인을 안 고치면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은 비극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지옥의 마라톤을 사비로 털어서 뛰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한번 보죠. 네. PD수첩이 또 하나 강하게 비판한 게 이른바 보훈인사 프레임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자기 캠프 참모들이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다는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권력 사유화 이런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선거 참모를 기용하는 것 자체가 과연 범죄인가 하는 점입니다. 범죄냐 아니냐? 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보죠.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 기간 내내 국정 철학을 같이 논의하고 정책을 짰던 캠프 출신이나 싱크탱크 인사들이 장관이나 청와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걸 보통 국정 철학의 공유,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부르지 그걸 범죄나 농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선거 때 이런 멋진 다리를 놓겠습니다 하고 공약해서 당선이 됐으면 그 다리 도면을 나랑 밤새워 같이 그렸던 엔지니어들을 데려다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당선됐다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도면도 못 읽을 텐데 다리 건설이 굴러갈 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과 철학이 맞는 인재를 등용하는 건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문법이에요. 대기업 총수들도 위기가 오면 자신과 손발을 맞춰본 퇴직 임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완전히 무시했다거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꽂아 넣었다거나 자리를 대가로 돈이 오간 구체적인 불법 정황이 입증됐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건 범죄니까요. 네. 하지만 단지 선거 때 내 캠프에 있던 사람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벌급 농단이라고 몰아가는 건 유독 농협에게만 가혹한 이중잣대라는 게 팩트체크 기사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거 자금이나 캠프 출신 인사 문제로 언론이 막 호들갑을 떠는 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언론이 이렇게 파리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방 안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거대한 코끼리는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서늘한 일침입니다. 언론이 농협중앙회장의 참모 기용을 탈탈 터는 동안 정작 한국 금융 권력의 최정점을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진짜 권력에 대해서는 기괴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거든요. 진짜 권력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입니다. 아, 모피아. 옛날 재무부의 영어 약자 모프랑 마피아를 합친 그 단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피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금융지주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규제권과 감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펜대 한번 딱 굴려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거대 금융사들은 이 당국의 칼날을 막아낼 든든한 방패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기재부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들을 지주회장이나 아주 핵심 요직에 낙하산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채찍을 들고 이러던 사람이 자기가 감독하던 회사의 최고위층으로 쑥 내려와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자기 철학을 아는 캠프 참모 몇 명 데려다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국가 공권력을 쥐었던 관료 집단이 민간 금융사의 최상층부를 아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포획해버린 거대한 구조적 비리예요. 이야,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데 공영방송조차 이 거대하고 두려운 권력 집단의 시스템 장악에는 입을 꾹 다문 채 만만한 선출직 중앙회장의 인사 문제만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거죠. 이건 권력에 대한 용기 있는 감시가 아니라 힘없는 타겟을 향한 손쉬운 하풀이 가깝네요. 네. 은행 강도반이 금고를 통째로 털어가고 있는데 경찰은 카운터 직원이 친구한테 볼펜 한 자루 줬다고 거기에만 막 수갑을 채우고 있는 꼴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 정부가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내놓았던 그 수많은 정책들이 왜 다 실패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애초에 진단 자체가 완전히 빗나갔으니까요.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끊임없이 농협에 칼을 댔어요. 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다시 대의원 간선제로 이리저리 바꿨죠. 네. 심지어 2012년에는 신경분리라고 해서 농협의 금융부문, 즉 신용과 농축산물 유통부문인 경제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대수술까지 단행했습니다. 신경분리?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요. 은행이랑 마트를 확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실패한 건가요? 둘을 딱 쪼개놓으니까 자본이 수익성이 좋은 금융지주 쪽으로만 쫙 쏠려버렸습니다. 농협의 진짜 존재 이유인 농축산물 유통, 즉 경제지주는 막대한 빚을 떠안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아, 유통적이 망가졌군요. 네, 밖에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공룡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펄펄 날아다니는데 정작 농협은 자체 물류센터 하나 제대로 못 지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왜 자꾸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땜질식 개혁이 결국 중앙회라는 지붕만 계속 뜯어고친 헛발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스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앙회는 그저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바뀌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 중앙회가 종속 변수라면 진짜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할 진짜 독립 변수는 따로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부패와 권력이 중앙회로 집중되는 진짜 근본 원인은 바로 맨 밑바닥, 하부 구조, 즉 지역 및 품목 농협의 파편화에 있습니다. 파편화요. 에 갇혀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덩치가 작으니까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자체적인 사업을 크게 벌일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군요. 자생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회만 쳐다보면서 각종 지원금을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100개가 넘는 지역 조합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중앙회만 바라보고 엎드려 있으니 자연스럽게 중앙회의 덩치가 막 비대해지고 중앙회장의 권력이 제왕적으로 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붕인 중앙회를 건드릴 게 아니라 기둥인 지역조합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 두 가지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을 고양시키는 것, 그리고 파편화된 지역조합들을 광역화하고 규로를 키우는 메가농협 전략입니다. 뭉쳐서 덩치를 키워야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는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아주 훌륭한 성공 모델이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축협의 사례예요. 축협이요? 네, 당시 축협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역조합들을 묶고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부 기둥이 단단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생력이 생겼겠네요. 맞습니다. 현장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까 굳이 아쉬운 소리 해가며 중앙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와, 기둥이 혼자서 단단하게 버티고 서니까 무겁고 비대했던 중앙회라는 지붕의 권력은 억지로 깎아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슬림해진 거네요. 이게 진짜 개혁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건 지금 정부나 언론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역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외부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또다시 엉뚱한 처방전을 들고 나온 거군요. 네. 한국 농협 역사에는 36년 군사정권 시절 동안 정부가 회장을 맘대로 임명하고 통제하던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농협은 썩었으니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죠. 아, 명분을 만들어서 정부가 다시 통제권을 뺏어가려는 거다? 네. 만약 농협이 썩어서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면 똑같이 비리가 터지는 수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유독 농협만 쥐고 흔들려 하니까요. 기둥을 세우지 않은 채 지붕만 계속 고쳐봐야 집은 무너질 뿐입니다. 네, 오늘 깊이 파헤친 이야기는 단순히 농협이라는 특정 조직에 문제가 많다,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8억 원짜리 연봉을 받는 재벌 회장이라는 아주 분노하기 딱 좋은 프레임 뒤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용 보전이 안 돼서 불법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선거 시스템, 그리고 모피아라는 거대한 권력 집단의 은밀한 조직 장악, 거기에 파편화되어 힘을 잃어버린 밑바닥의 기둥들까지. 네네. 이런 진짜 구조적인 원인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언론이 던져주는 가짜 악당만 욕하다가 진짜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패턴, 비단 농협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이나 매일 마주하는 정치 사회 이슈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손쉽게 악마화하고 욕하는 건 정말 1초면 되지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이 가짜 악당에게 화를 내는 동안 뒤에서 웃으며 권력을 챙기는 진짜 기득권은 누구지? 이렇게 묻는 건 훨씬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분노했던 뉴스를 딱 한 번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그 손쉬운 악당의 등 뒤에 과연 어떤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책임을 조용히 회피하며 숨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질을 꿰뚫는 시간 심층 분석이었습니다.